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어제 금강산에서 감격스러운 첫 만남을 가진 남북 이상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봉 이틀째인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호텔에서 개별 상봉을 하고 처음으로 단체가 아닌 가족끼리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설까지 도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엔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며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현직 판사 2명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BMW가 리콜을 시작한 어제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화재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 있다는 정황 증거를 환경부가 찾아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권도와 펜싱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했습니다. 남자 축구는 손흥민이 결승골로 키르기스스탄을 1-0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태풍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모레 제주도를 지나 전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는 정말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이 모레 제주도를 관통해 전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게 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풍 솔릭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19호 태풍 솔릭은 내일 오전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입해 오후 3시 서귀포 인근 지점을 거쳐 모레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한반도를 통과한 솔릭은 모레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강원도 동해북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에서는 오늘 밤부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내일,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기 시작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모레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2일 밤부터 23일까지가 바람, 비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피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은 가로수가 뽑히거나 차가 뒤집힐 수 있는 순간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큰 피해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태풍의 가장 유력한 상륙 지점은 전남 해안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열쇠를 쥔 건 폭염을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그늘이 드리운 서울 마포대교 아래 인공수로입니다. 헤엄을 치고 튜브를 끌기도 하며 어린이들은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운전하고 수영도 하고 점심하니까 재밌어요. 이제는 태풍이 걱정입니다. 한반도에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번엔 태풍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남 동해안까지만 발달하면 태풍은 고기압의 더운 공기에 밀려 전남 해안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서쪽으로 확장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태풍이 지금보다 북쪽으로 밀린 서해안으로 들어오거나 서해상을 따라 북상합니다. 태풍은 편서풍의 방향과 힘이 합쳐지는 오른쪽에서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 기상청 전망대로라면 남한의 중간 지역과 동부가 위험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한다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진로로 이동할 경우 남해안과 전라남도, 경상도, 그리고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우측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서해상을 경유할 경우에는 전라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수도권 지방 등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태풍 경로 분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쇼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게는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야 한다면서 경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집무실에 상황파까지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최악의 고용 상황 성적표에 청와대 참모 앞에서 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고용 문제를 타개하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협화음을 보인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게도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수장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도 읽힙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고용 쇼크 속에 정부와 경영계가 만났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긴급히 만남을 요청한 건데 경영계는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된 뒤 정부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제고해야 될 것 아니냐. 금년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를 하고 답을 당연히 못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기만 했는 거지. 김영주 장관은 경영계의 요구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경축이나 상공회의소나 또 중소기업에서 현재의 고용 상황 같이 의논을 했고 정부가 건의를 받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공감을 했고. 민간 고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 2천여 명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포털 사이트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고용 쇼크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질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마침내 야당이 청와대 참모 등 고용 쇼크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망국적인 이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청와대 경제참모진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실업률 하락 등 세계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너무나 아니합니다. 반면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우리 경제도 이런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손 놓고 있느냐, 또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느냐,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인건비가 특별히 많이 드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점원이 필요 없는 무인 계산대 설치에 이어서 자판기형 무인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슈퍼마켓. 고객이 물건을 골라 바코드를 핸드폰에 갖다 대고 결제를 한 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걸어 나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점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줄 안 서도 되니까 좀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가지고 줄 서기 좀 힘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무인 계산대로 들고 한 거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사람을 대신해 무인 계산대를 설치한 대형마트 점포만 벌써 140곳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자 무인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물면은 너무 힘드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래요. 편의점은 아예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건비 걱정이 없는 자판기형 편의점까지 등장해 도시락이나 생필품을 24시간 판매합니다.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200가지의 품목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여파가 미래형 무인 점포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어제 금강산에서 65년 만에 꿈에 그리던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들을 만난 이산 가족들. 북측에 마련한 환영 만찬을 함께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개별 상봉에 이어서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개별 식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최형규 기자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기까지 걸린 세월은 무려 65년. 감격의 첫 상봉을 한 뒤 남북 이산 가족들은 어제 저녁 북측이 준비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오곡밥과 얼레지 토장국, 닭튀김과 소고기구이, 북한 전통주인 인풍술로 이산 가족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식구의 정을 듬뿍 나눴습니다. 남북 대표들도 환영사를 주고받으며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구련 혈육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인도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환영 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전 10시 개별 상봉으로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산 가족들은 한 객실에 한 가족씩 들어가 2시간 동안 오붓한 시간을 보낸 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락으로 가족별 점심 식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 감격의 상봉을 한 이산 가족 가운데는 65년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 순간의 표정을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난길 4살 배기 아들과 헤어진 20대 어머니는 할머니가 돼서야 아들을 안아봅니다. 꼭 참고 있었던 그 이름. 진정하라는 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이 훌쩍 넘은 아들 볼을 비비며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진정 좀 해. 흰머리가 희끗한 90대 노모는 지난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4살이었던 두 딸은 어느새 70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때 이름이 김영자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고쳤나. 이처럼 이산가족 고령화로 이번 상봉에서는 7가족이 부모 자녀 간 상봉으로 65년 만에 가족의 연을 다시 이었습니다. 또 국군포로 한 가족과 전시 납북자 5가족도 눈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청와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언제 개소식이 열릴까요?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목소리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이 결정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달러가 절실한 북한은 대북 제재가 쉽게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제재 그물이 느슨한 관광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백두산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처음 허용하기까지 했는데 그 모습이 외신에 공개됐습니다. 이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중턱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는 외국인 등산객들. 하룻밤을 묵을 베이스 캠프를 마련한 뒤에는 거친 바람과 짙은 안개를 뚫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 절경을 만끽합니다. Say that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mountains in the world to come and see. 호주 여성 2명과 노르웨이 남성 2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등산팀이 엿새간의 일정으로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야영까지 하는 모습이 AP에 공개됐습니다. 백두산 캠핑이 외국인에게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인 관광 가이드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북한 당국이 허가했습니다. Well, I can say first thing is to do something maybe never been done before, and then it's also the possibility to do hiking in a sort of untouched, pristine area. 북한이 백두산 캠핑 영상까지 공개한 건 비교적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사업으로 대북 제재를 뚫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동료로 원산과 금강산 등에서 대규모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BMW가 안전진단을 끝내고 본격적인 리콜에 들어간 어제 경북 문경에서 또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벌써 부품 수급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BMW 공식 서비스 센터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리콜 시점에 맞춰 서비스 센터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리라는 답변에 한숨만 쉽니다. 하루도 기다리고 그거 하기에 참 버거운 입장인데 앞으로 한 달 기다려 하는 거는. 이번 리콜 작업의 핵심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쿨러와 밸브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이물질을 청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EGR 부품 공급이 독일 본사에서 늦어지고 있어 부품 수급 대란이 우려됩니다. 국내 리콜 대상이 10만 6천여 대에 달하는데 유럽에서도 32만 4천여 대를 리콜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소비자들이 리콜 접수를 하면은 언제쯤 보통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증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내 리콜 방침은 국토부의 입장인데 이걸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거는 국토부발표고요. 리콜이 본래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온라인상엔 내년에나 리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하소연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어제 오후 경북 문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나 전소됐습니다. 리콜은 시작됐지만 화재는 끊이지 않고 부품 조달엔 차질이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BMW 측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BMW 차량 석 대를 중고차 시장에서 직접 사들여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월 25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BMW에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를 내지 않았던 BMW.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기 전이어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한 겁니다. 공단 측이 조사 명령을 받은 뒤 다시 기술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자 BMW는 그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실했습니다. 도면 제출을 요구했더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 수준의 자료가 왔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공단은 결국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리콜 대상 2대와 비대상 차량 1대 등 중고 520D 3대를 구입해 자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BMW의 결함 원인 TF 보고서 원본과 리콜 대상 범위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 인지 여부 등을 수집 분석하여 결함 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공단 측은 화재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연말까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서 14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45살 전모 씨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61살 박모 씨가 몰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서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를요, 아우디가 뒤에서 추돌하고요. 그 충격에 그 화물차가 돌아가 있는 걸 3차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다시 그 화물차 충격한 거예요. 이 사고로 전 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대전 원신흥동 도로에서 35살 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천 씨와 버스 승객 등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천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도 음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술에 취한 30살 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 내부 공사와 관련해 차선 변경을 유도하던 사인보드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올해 여름 휴대용 손 선풍기 많이들 쓰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손 선풍기에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손 선풍기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냥 계속 바람 쐬고 다녀요. 턱 얼굴 쪽으로. 팔 같은 데 쓸 때도 있고요. 더울 때는 손 선풍기 대부분이 엄청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백혈병 발병 기준인 4mgauss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한 제품의 측정기를 대자 100마이크로테슬라, 환산하면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시중에 파는 13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12개 제품에서 많게는 1000mgauss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정기에서 20cm 떨어뜨려도 위험 수치의 2배까지 나옵니다. 밖에서 걸을 때 이렇게 손 선풍기를 잡고 사용하는데요. 이때 손으로 잡는 손잡이 부분에서도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손잡이에 측정기를 대자 많게는 100mgauss가 넘는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전자파 수치가 높은 이유는 가정용 선풍기보다 분당 회전수가 5배나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기장은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에너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받침대를 이용해 25cm 이상 떨어뜨려 쓰고 아이나 임산부는 이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도 밥을 우겨놓고 머리를 쥐어박고 볼을 꼬집고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이런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볼을 꼬집습니다. 아이의 식판에서 잔반을 버리고는 식판을 아이에게 밀어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CCTV에는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우겨 넣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습니다. 아이는 견디다 못해 구역질을 합니다. 낮잠 시간에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잠든 아이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의 요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아이의 이상 행동을 지켜본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한 장면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만 보면 무서워서. 영상에 찍힌 아이들은 모두 만 3세 반으로 정원이 7명인데 이 중 6명이 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선생님 표정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1도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맞는지. 학대 의혹을 받는 40대 보육교사는 면직 처리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참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는데 그 이유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아서였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늦은 밤 여고생 2명이 주택가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벽돌을 집어들더니 여고생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1.5km를 따라간 이 남성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피의자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여고생이 이곳에 혼자 남게 되자 손에 든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교환에게 봉변을 당한 여고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빨간 벽돌이 있어서 저기 언니 피 자국이 있고 시각해요. 정통만 알았으면 나 죽었다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여고생이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아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고생을 왜 폭행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헤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화가 치밀하고 또한 술 한잔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문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점원이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건지를 묻고 또 먹고 간다면 머그잔이나 유리컵에 주는 경우가 많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인데 힘이 센 공공기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는 다른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 있는 카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자 테이크아웃 여부는 묻지 않고 잠시 뒤 음료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건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검찰청 안에 있는 카페에선 유리컵이 있느냐고 묻자 점원이 난감해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그 유리컵도 있나요? 유리컵은 잘 마십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환경부와 전국 시도지자체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모두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담당 지자체들은 해당 카페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국회 쪽에는 일단은 저희가 해서 이제 공문을 일단 한번 보냈고요. 아마 그 업체들 받아봤을 거예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그런 데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 출입이 자유로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서 좀 제도에서 좀 소요될 수는 있겠죠.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5년째 미뤄졌던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직 대법관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만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만든 혐의로 정무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은 두 사람이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10월 임종환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 지연을 논의하며 해외 법관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 등과 만나 소송의 결론을 미뤄달라는 요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유 전 수석은 권 대법관과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권 대법관은 청와대에 갔다가 고등학교 선배인 유 전 수석을 복도에서 만나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재판 지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보까지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헌재에 파견됐던 판사가 탄핵 정보를 포함한 내부 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논의하는 전체 재판관 평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의회는 배석자 없이 헌재 재판관들만 참석하는 비밀회의. 하지만 이날 회의 내용이 양승태 대법원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헌재 재판관 회의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대법원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려고 재판관들이 어떤 방안들을 검토했는지까지 대법원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또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손해배상 패소 판결 등 헌법재판관들이 비공개 토의한 내용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 정보로 대법원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인 최 판사와 유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줄줄이 특혜 취업시킨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부적절한 재취업 알선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공정위 간부들의 특혜성 재취업 조건은 낯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주요 대기업에 새둥지를 튼 공정위 퇴직 간부는 17명으로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법인카드를 포함해 업무활동비 수백만 원을 매달 추가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골프 회원권,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비서까지 누가 봐도 화려한 근무 조건은 덤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들의 불법 취업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대기업은 서슬퍼런 권력을 쥔 공정위가 행여나 불이익을 줄까 눈치를 봤던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사적 접촉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잘못된 관행을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이유로 지목된 인사 적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인정해 정관을 우대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대입 정시 선발 인원을 정원의 30%까지 늘리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국내 대표적 이공대인 포스텍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 만든 체계를 무너뜨리긴 곤란하다는 건데 다른 대학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로 선발하는 학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내신 점수가 나쁜 학생에게도 수능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시작부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대표적 이공계 대학 중 하나인 포항공대, 즉 포스텍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포스텍은 지원자들의 수능 성적이 다 높아서 수능 비율을 확대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낮아진다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포스텍은 이런 철학에 맞춰 신입생 320명 모두를 수능과 관계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제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도 예외가 나와요. 예를 들면 포항공대 100% 학중인데 그러면 이건 어디다 넣을 거냐. 현재 정시 선발 인원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정원의 30%를 크게 밑도는 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모두 5곳. 현재 다른 4개 대학은 개편안이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방침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각자 특성에 맞는 입시 전형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무더위에 잠시 휴식기였던 분양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가을 8만 가구 넘게 쏟아지는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꿈틀대면서 지방에도 훈풍이 불지 관심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에 올해 처음으로 분양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미분양의 무덤 지방에 문을 열었지만 상담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동대구역과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첫날 문을 열고서 사흘간 17,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영천에 들어오는 첫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복선철도가 아무래도 들어오면 대구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처럼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대면서 지방을 포함해 가을 분양시장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지난해 2배 수준인 8만 6천 가구. 부산 동래와 서울 노원에서도 역세권 주변 단지가 분양을 시작했고 서초구 한 재건축 단지는 다음 달로 분양 일정을 정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은 대구와 부산, 광주 같은 도심이 발달한 지역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원래 미투 운동은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었습니다. 이때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가 오히려 10대 남자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폭로에 앞장서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이탈리아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 È che quest'uomo è stato uno dei più grandi predatori seriali della storia, una specie di Ted Bundy, di serial killer della violenza sessuale sulle donne.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와인스틴뿐 아니라 폐막식에 앉아있는 남성 중에도 성범죄자들이 있다고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I was raped by Harvey Weinstein. Here I can. Sitting among you, there are those who still hav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onduct against women.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아르젠토가 37살이었던 2013년 10대 남자 배우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역할로 아르젠토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던 소년 배우는 성폭행 당시 17살로 캘리포니아주의 합법적인 성관계 동의 연령인 18살이 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젠토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피해 배우에게 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을 주고 입막음한 것으로도 전해져 파문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화제 영상 수서입니다. 인형극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11세기부터 시작된 베트남 인형극 생각나시죠? 인형극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신이 났나 신이 나. 에이 고요놈, 내 딸 어딨어? 네, 여기는 지금 꼭두각시 인형 카니발이 열리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멕시코 등 29개국 15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베트남의 인형극은 물 위에서 진행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디테일이란? 물 아래에서 막대기로 인형을 움직이는데 관중에게 보이지 않아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 위에서 하는 베트남 인형극은 11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 되시면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시원한 술 한잔 생각나시죠? 하지만 술집에 들어가실 때 꼭 주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손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서 포착된 영상입니다. 길거리에 있던 곰이 배회하더니 어느 순간 술을 파는 가게로 들어가는데요. 어이 주인장, 막걸리 한 잔 줘. 아니 영어로 해야 되나? 웨이터! 이 모습을 지켜본 종업원은 내부문을 재빨리 잠가서 곰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데요. 이 와중에 곰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한 손님도 가게로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다행히 종업원의 대처 덕분에 가게 내부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고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 남성이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주인을 기다리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함께 보시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진흙에 빠져 온데간데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성 어깨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요 주인님. 지금 멈추면 평생 멈추는겨.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주인의 어깨 위에 살포시 앉아있다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데요. 구조되는 시간이 15분이나 걸렸는데 어디 가지도 않았습니다. 앵무새와 진흙에 빠진 남성 모두 무사했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서는 길게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이 지나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곳곳에서는 지난밤 사이 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폭염특보가 곳곳에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구 3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지닌 채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원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 해상 부근을 지나서 모레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이후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